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 제2부 실전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우리가 이론편 내용을 이제 쭉 해왔는데 실전편이라고 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 실전편에 나온 글들을 이제 읽고 그 배경 지식으로 많이 활용해서 이 주제와 관련한 글들을 읽고 나서 뒤에 이제 핵심 문제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표현이 학습 뭐 길라잡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또 과제물 제시 형식으로도 또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이제 글을 써보는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교수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기 초부터 직접 과제로 글을 쓰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업을 조금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은 수업을 마치고 실전에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한 번씩 써보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목차를 보면은 1장에서는 대학과 학문, 지식인,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기억과 역사, 3장에서는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4장에서는 현대사회와 대중예술, 5장에서는 한국사회와 다문화주의, 6장에서는 과학의 경계, 7장에서는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 8장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이제 후반부에는 이과생들, 뭐 공대든 이쪽 수강생 여러분들이 주제로 주로 선정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고, 또 앞부분에는 주로 이제 인문과학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적합한 주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이런 필요가 없죠.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든 간에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 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 이제 대학과 학문 지식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의 목적이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종교재단은 또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과 관련된 문구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 교육의 목적은 어떤 진리, 자유, 봉사 이런 이념들이 보통 가장 기초적인 이념으로 토대가 되고 이런 자유나 진리와 자유, 봉사 이런 이념을 토대로 해서 창의적인 지식이 이 창의적인 지식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 창조적인 사고와 결석이 아닙니다. 또 개방적인 지식, 폐쇄적이면 안 된다.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폐쇄적이면 이제 살아남기 힘들죠.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 해서 유아 독존처럼 자기 혼자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기보다 힘이 없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인, 어떤 분야에서 유능한 지식인 이런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게 사실은 대학 교육의 목적. 그냥 전문적인 지식만 배우는 데가 대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세분화된 전문적인 뭐 직업을 위한 지식은 사실상 학원이 차라리 나아요. 대학은 종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대학 모습은 어때요? 이런 진리와 자유, 봉사라는 정신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창의적이고 또 뭐 개방적이고 아까 말했던 봉사적이고 또 그 분야에서 유능한 그런 지식인을 육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은 흔쾌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대학과 학문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제 1절에서는 보면은 대학의 목적이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실천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도 있죠. 사실은 우리 대학교 할 때 이 대학과 한자가 똑같죠.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교육의 목적이 조금 철학적이지만 나와 있고 또 문학과 학문의 차이점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요즘 세대들은 뭐 이전에도 조금 그랬지만 요즘 세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수업에 참여해서 조금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질문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학습도가 아닙니다. 교수를 당황하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수업이. 그죠? 또 질문을 싫어하는 교수도 교수다운 교수가 아니죠. 학생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또 다음 시간에 내가 찾아와서 좀 더 정확한 답변해 주겠다라든지 교수도 그렇게 또 학생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죠. 질문하는 걸 싫어하는 교수도 안 되고 또 질문하지 않는 학생도 안 됩니다. 질문하는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 때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학생은 교사나 그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그런 학습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노예의 정신을 기르는 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다. 자유인의 정신을 기르는 학문이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학벌 이데올로기,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런 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걸로 인생이 좌우된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제3절에 가면은 한 명문대 학생이 명문대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토로한 그런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을 통해서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글을 써본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 대학과 학문의 목적할 때 대학의 목적 여기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니는 대학교가 아닌 한자어 대학 그 대학의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사실은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교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5주 전체를 또 15주 마지막 주는 기말고사 치는 기간이고 하니까 그런 시간상의 어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텍스트를 스스로 읽어야 하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교육의 목적에 나오는 이제 이 부분은 그 화이트 헤드라는 미국의 이제 교육자인데 이분이 쓴 글을 우리나라의 오영환 씨가 옮긴 글입니다.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 번역투의 냄새가 많이 나서 조금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교육의 목적도 이 화이트 헤드시의 목적도 이 영국인이거든요. 이제 영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비판한 글입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 이제
학습 길라잡이 해가지고 일종의 과제 같은 게 나옵니다. 글이 좀 길죠? 이게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번역된 글인데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의 글을 오영환 씨가 옮겼는데 교육의 목적회가 여러분이 쭉 읽어보고 학습 길라잡이에 보면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 텍스트에서 말한 생기 없는 관념이란 어떤 의미이며 교육에서 생기 없는 관념을 가르칠 때 발생하는 폐해, 폐단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제 여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교육상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뭐 첫째, 너무 많은 과목을 가르치지 말라. 둘째, 가르쳐야 할 것은 철저하게 가르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화이트헤드의 글을 읽은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너무 많은 과목을 가르치지 말라. 지금 과목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과목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점. 그죠? 또 만약에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면 과목 수는 줄었으니까 대신에 철저하게 가르쳐. 이런 부분.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런 학습 길라잡이 부분도 제가 뒤에 물론 시험 관련 팁을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글을 읽고 나서 해보세요. 만약에 시험으로 제가 내게 된다면은 미리 팁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을 하겠지만 다루지 않았더라도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부분은 요 3번을 다루겠습니다. 분량상 텍스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학문하기. 이 글은 배병삼 씨가 쓴 글입니다. 원래 책 제목은 풀숲을 쳐 뱀을 놀라게 하다라는 책인데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배병삼 씨의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 성경구절이죠? 라는 성경구절을 패러디하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배움이 있었다.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나라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표현보다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태초에 배움이 있었다. 그죠? 이런 표현이 우리 이 땅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뭐 광고나 그 문구도 있잖아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이런 말도 있어. 그죠? 제가 어릴 때 그런 광고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2500년간 동양인들의 삶을 규정했던 논어의 첫마디가 보면은 배우고 때로 익히면 하기 시습 한자로 그죠? 이런 말이 논어에서 첫마디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신학자 조지프 캠벨이 한 말을 보면 이 동양 학문의 특징은 아무리 현자라도 현명한 성인이라도 질문을 받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양 학문의 특징은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 앞에는 이미 배우려는 자의 질문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중용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구를 보면 물어서 배움, 도문학이라는 물어서 배움이라는 길이 우리 학문의 특징, 동양 학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과학, 사이언스라죠. 이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도 하고 또 학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당이라느니 학문을 연찬한다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원래 우리의 사이언스는 배워서 묻는 길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배우는 문, 그 다음에 학. 먼저 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학 배운다 말이죠. 서양에서는 학, 문 먼저 배워서 그 다음에 배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면 묻는다는 거죠. 우리는 동양 쪽에서는 우선 질문이 전제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서양의 사이언스는 문학, 먼저 질문하고 배우는 게 아니고 학문, 한자어로 하는 거죠. 배우고 질문하는 거. 그래서 서양 근대의 학문은 좀 개인의 주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진리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구하는 게 이제 서양 학문이고, 우리는 우선 배우고 나서야 그 까닭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서양의 어떤 학문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실체를 우선 상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질문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서양의 학문 구조고, 그래서 사조로 따지면 계몽주의라는 학문 철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계몽하면 이제 각성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어떤 우매한 상태의 인간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게 깨어나게 하는 게 계몽입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힘이 이 땅에 우리 동양 쪽에 아시아 쪽에 보면 군함과 대포로 상징되는 이런 서양의 어떤 폭력으로, 또 새로운 건축술로 상징되는 이런 지식, 또 전기, 전차, 양옥, 뭐 이런 편리함, 여러 가지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양의 학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폭력과 편리함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뭐 달마 대사를 예를 들자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영화 제목도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잘 몰라도 육일준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짐작할 수 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건 잘 모르겠지만 육일준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알죠. 육일준이 이제 서양에 뭘 배우러 갔다는 말이죠. 육일준 스스로가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저쪽으로 보고 들으러, 여기에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 보면 서유견문, 그죠? 그래서 저쪽으로 보고 들으러 간 게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육일준의 책은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놀라움과 어떤 경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육일준이가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이 동양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새로운 서양의 그 새로운 세계를 정말 감탄하면서 또 자기 아시아족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탄식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소개하기에 급급했는데 이 육일준의 조급한 계몽의 열정 앞에 서구적 근대성에 담긴 역사적 어떤 사상적 정치적 이런 내력이 어떻게 보면은 자세하게 소개 안 되고 너무 감탄조로 막 흘러가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땅을 계몽하려는 학문의 어떤 개척자들이 보면은 이제 모서라는 뭐 개척자라는 의미로 비유를 했습니다. 윤치호나 서재필, 이승만. 우리 이제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우리나라에 참 못할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죠? 서구 문물을 통해서 물론 계몽이 된 사람이지만 우리 남북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매국적인 그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 등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받은,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이 거의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보편적인 서구의 진리, 서구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소개글은 서구에 감동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후감이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서구에 대해서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낙관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배울 것은 너무나 많았다. 질문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실정주의, 행태주의, 신행태주의, 종속이론, 마르크시즘, 또 그 뒤에 네오마르크시즘, 구조주의, 신구조주의, 뭐 신구조주의, 요 신자가 내나 네오마르크 할 때, 네오마르크시즘 할 때 네오하고 같은 의미죠. 영어로 치면 뉴 구조주의. 네오라는 말은 사실은 뭐 네, 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정식주의, 신비평, 해체주의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학문의 세계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에 급급했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여기 비유적으로 보세요. 넓고 넓은 항문의 바닷가에서 조개 줍는 한 소년에 불과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줍기에 바쁘다 말이에요. 서구의 지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바쁘다. 따라서 이 배움을 통해서 언젠가는 질문을 갖고 말리라는 이런 낙관은 끝없이 우리를 배반하거나 불임으로 끝나고 말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단 말이죠. 불임으로 끝나고 말아. 오늘도 우리는 항상 이 서구의 그들의 학문을 마치 하늘의 북극성처럼 길을 인도하는 북극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들의 렌즈를 가져와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땅의 불행은 그들의 렌즈로도 제대로 파악해낼 수 없는 점에 있었다. 예를 들면 서구의 갖가지 정치 이론으로도 이 땅의 정치적 삶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온 세계가 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로 잘도 운영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둘을 이리저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섞어봐도 제대로 된 정치판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맞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바뀌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진보에서 조금 서민을 위한 그런 정치인들이 대체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실정도 있지만 또 서민들을 위해서 잘한 그런 행보가 사실은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서구의 이제 정치 이론이 우리나라한테는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정치적 삶이 지금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는 보면 보편, 뭐 진리 혹은 합리 이런 걸로도 설명되지 않는 우리 땅에만 어떤 한정되는 좀 특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우리가 경제나 뭐 다른 어떤 학문 분야든 많은 분야에서 지금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이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저 필리핀이나 아시아권에서도 정치적 후진국의 수준을 아직도 답습하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왜 아직도 후진적인 그런 면이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고 남아있는지 전근대적이다, 봉건적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정치권에 계속 붙어 다니는 표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봅시다. 그러나 이 땅이 여러분 텍스트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이 땅을 비춘 렌즈가 잘못이었을까? 애초에 우리 근대 학문의 비극은 유길준의 책 제목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자 했던 거기에서 잉태된 것인지도 모른다. 유길준의 책에서
그 책 제목이 벌써 보고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간, 그죠? 서유견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인들의 학문에 대고 우리의 문제거리를 질문하지 못하고 이 서양인들의 학문 앞에 질에 너무 경탄하고 감탄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무조건 배우려고만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서양인들을 배우고자 한 원인은, 그 이유는 그들의 학문의 힘을 보여주는 어떤 군함이나 과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군함 혹은 전차, 이런 어떤 엄청난 무기, 이런 상징성에 억압당한 거죠. 기세가 끊긴 거죠. 이 정치적인 특성입니다. 그런 놀라움에서 비롯된 서양 문물에 대한 무릎 꿇기, 굴복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항복하는 겁니다. 이런 무릎 꿇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방기되었다. 실제 삶은 너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대는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항상 해체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해체되는 그런 과정. 즉 서구의 근대가 통합의 역사라고 보면 우리의 근대는 해체의 역사다. 서양 문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가 자신들의 근대를 이제 해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또다시 어떻게 보면 가볍고 경쾌하게, 그죠? 뭐 우리가 주로 서양인들 중에서 좀 유명한 서구의 근대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 데리다, 푸코, 락강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명명하면서 우리나라 땅도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해체하거나 해체당하거나 항상 분열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런 서구의 해체적인 그런 과정까지도 지금 또 따라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따라하려고 하는가? 진정 우리가 해체해야 할 것이라면 학문의 길이다. 건설해야 할 것은 문화의 길이다. 즉 배워서 물어보는 것, 그죠? 배워서 물어보는 것,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물어서 배우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배병삼 씨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배병삼 씨는 입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의 입장을 지금 듣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은 또 여러분의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봅시다. 물어서 배우는, 이제 한자로 하면 문, 자, 물을 문자죠. 학, 배울 학자니까. 물어서 배우는 문, 학. 이것의 첫걸음은 질문하는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물어서 배우는 것의 핵심은 스승이라고 해서 앞서지 않고 또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뒤처지는 아니죠. 배우는 사람도 스승을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학문의 주체는 결국은 질문하는 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하는 나가 학문의 주체고 나의 질문이 세계의 질문이 된다. 좀 더 목소리를 높이자면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치열한 주관의 뒤에 그 끝에 결적,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 오히려 객관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배병삼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병삼 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젊은 불교학자 마스모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학문이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최종적으로 보면 주관적이고 계시적이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텍스트를 읽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국 주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스님이죠, 사실은. 마스모토 시로가.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 동의한답니다. 역시 이런 맥락에서야 당나라의 유학자인 한유가 선책 사설이라는 책 있죠. 여기에서 한 말을 보면은 가르쳐 주는 자가 스승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근대 학문을 스승을 찾아가 보고 듣고자 하였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이 한유의 주장은 나의 질문을 해결해 주는 자가 나의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질문을 해결해 주는 자.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 하이픈해 보세요. 그것이 스쳐가는 바람이거나 떨어지는 오동잎이라 할지. 꼭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도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근대 학문의 두 번째 비극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나가 사라지고 어떤 스승이나 학교의 존재가 너무 전면에 대두하는 겁니다. 너무 앞에 나서가지고 학문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대병삼세. 그래서 어느덧 학자는 마치 선구자처럼 성경의 모세처럼 되어가지고 저 멀리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계몽하는 그런 사람이 학자고, 그 말씀의 정통성은 말하는 그 학자로부터가 아니라 그 노트의 출처로부터 찾아졌다. 즉 학문은 지식이나 정치학적 구도 속의 현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배병삼씨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근데 우리는 너무 스승이나 학교의 존재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결국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학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학문하는 나를 질문하는 것이다. 배우기를 잠시 멈추고 그 배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니만큼 저 멀리서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부대끼면서 그 분비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 질문이 진실될 때 이미 학습의 절반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되는 질문이라면 이미 배움의 절반은 거의 마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강의든 뭐 발표든 간에 발표 끝나고 나서 혹은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한다. 그럼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지 않은 거예요.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면 틀림없이 의문이 있고 어떤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면 질문할 게 없는 거죠. 내 귀가 밝다면 고요한 이 공간에서도 소리를 얻어들을 수 있듯이 나의 질문이 절실하면 스승은 만나게 마련. 그렇지만 나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자가 스승이지 강단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서 다 스승은 아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앞에 무릎 꿇을 요량으로 은금은금 기어가서는 절대로 참다운 학문을 얻지 못한다. 즉 눈에 핏발을 세우고 덤비는 그런 어떤 제자의 무릎을 쳐서 앉힐 수 있는 자가 스승이다. 그런 스승과 절치부심해서 스승이 뒤통수를 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제자의 어떤 덤비는 자세가 합해지면 이게 바로 학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적극적인 어떤 배움의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수동적이어서는. 그러니 이제 밖으로 떠돌면서 이것 보고 들음으로써 학문을 삼으려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노자가 말한 것처럼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의 이치를 안다라는 금언을
우리가 오키스에 새길 때가 되었지 싶다. 지금 이 자리에 참되고 절실한 질문, 어? 이제 논어에서 하는 말이죠. 참되고 절실한 질문을 갖는 것. 그것이 학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여러분 오늘 뭐 이 글이 앞에 나오는 화이트헤드 이 글보다 분량은 조금 작을지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병삼 씨의 이 글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과제를 제 입장에서 또 새로운 과제를 내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과제를 내겠습니다. 1번만 제가 여러분한테 부여하겠습니다. 서양의 사이언스가 배워서 묻는 길을 추구하는 반면 동양의 경우는 질문을 가지고 배우는 길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배워서 묻는 학문의 길과 물어서 배우는 문학의 길에 대해서, 이 문학은 우리가 문학 작품 그 문학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문, 그 다음에 학, 이 말입니다. 서구의 배워서 묻는, 즉 학, 그 다음에 문, 이 과정하고 물어서 배우는 문, 학의 길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논의해봅니다. 여러분이 이 배병삼의 글을 읽었죠? 이 서구와 동양의 이런 학습 자세, 학문을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 정도, 많은 분량은 아니죠. 글자 크기 10 정도 해가지고 한 장, 뭐 양면으로 써도 되고 단면, 양면으로 쓰면 2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량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9주차 첫 수업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의 첫 수업입니다. 그렇죠? 중간고사 2주차 마지막 날에 제 메일로 이 과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는 386kdj@naver.com. 제가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386,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KDJ입니다. 김동주 할 때 영어 이니셜 KDJ 386KDJ, 그 다음에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그러니까 지금 2학기면 그렇고 또 이게 1학기에 배울 때는 또 월이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2주차 때, 중간고사 끝난 지 2주 후에 제 메일로 요 1번에 대해서 적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하죠? 빨리 보내주셔도 되고 어쨌든 늦어도 그때까지는 보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하나만 과제로 되겠습니다. 긴 과제는 아니니까. 그죠? 지금 시간이 한번 봅시다. 38분인데 제가 이제 창의성과 관련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한 12분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모든 학생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고 시켜요.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래학자 데니얼 핑크가 얘기하는 하이 컨셉의 접근 방법입니다. 하이 컨셉이 뭐냐고요? 이게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 컨셉은 원래 연극이나 시나리오, 영화를 쓰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개념이에요. 이게 영화 중에 하이 컨셉 영화가 있고요, 로우 컨셉 영화가 있고 그렇대요. 대표적인 하이 컨셉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영화, What if?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하이 레벨의 큰 질문. 대표적인 예가 쥬라기 공원.
쭈라기 공원에서 만약 공룡이 우리 시대에 다시 살아난다면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영화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룡을 만들고 주인공은 누구고 다 상관없고 먼저 가장 큰 질문은 공룡이 우리 시대에 살아난다. 또는 뭐 백투더퓨처처럼 만약 우리가 미래와 과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짜잘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하이 컨셉. 근데 반대가 로우 컨셉이죠. 로우 컨셉의 경우에는 뭐 이 영화는 몇 세 사이에 어떤 관객이 볼 테니까 주인공은 누구를 만들고 이 주인공이 공감을 일으키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라고 하는 뭔가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스토리를 써봐 라고 이제 된 영화가 로우 컨셉 영화인 거죠. 뭔가 이게 숨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로우 컨셉이 나쁜 거고 하이 컨셉이 좋고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있어서는 이런 로우 컨셉의 접근 방법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영화나 연극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로우 컨셉부터 갈까요? 대표적인 로우 컨셉 비즈니스가 어디냐면요.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들죠. 하나하나의 부품들 레벨들까지 챙기지 않고는 자동차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서 혁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 거죠. 근데 대표적인 하이 컨셉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이 컨셉 아이디어로 바로 비즈니스까지 연결된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뭐냐?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빠르게 가고 싶은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처럼 쏘아주는 이런 관이 있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화이트 페이퍼로 백서로 써가지고 기본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연구소들이 기업들이 내가 이거 만들어 볼게 라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디테일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지금 만들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 하이 컨셉으로부터 시작된 형태의 비즈니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누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것은 하이 컨셉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숲을 보는 사람이 좀 하이 컨셉의 아이디어를 만들기가 좋고 나무까지 하나하나까지 내려가가지고는 커다란 숲을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하이 컨셉 방식이 아니라 본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자신이 물리학자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First Principle Approach라고 해서 제일 원칙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고 상상하고 내가 이걸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면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보통은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딴 애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그럼 딴 애들이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요거보다 조금 싸게 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요거보다 조금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게 사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0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데 라는 형태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걸 즐겨요. 대표적인 예가 스타링크 프로젝트. 전 세계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래. 근데 이걸 기존의 회사 같으면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깔려 있는데 해저에까지 이렇게 광 케이블이 깔려 있고 연결을 해야 되고 돈 많이 드는 일이네. 어려운 일이겠다. 뭐 어떠한 혁신이 있을까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다르게요. 기존의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구 어디에서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고 그러려면 인공위성 몇 개를 쏘아 올려야지? 나는 스페이스X도 있으니까 쏘아 올리지 뭐. 그래서 매년 쏘아 올려요. 지금 벌써 100개 넘게 올라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것의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것도 아까 하이퍼루프처럼 그냥 아주 원초적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근본에서부터 어떤 솔루션을 만들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을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뇌과학자와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창의적인 뇌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맨이고요. 창조하는 뇌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와 함께 책을 쓴 앤토니 브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론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bending, breaking, blending. 그러니까 밴딩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그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펜을 우리가 쓰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코를 후빈다든지 이건 좀 그렇다. 어쨌든 뭐 이거를 그 쓰는 게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식을 찾는 것, 이걸 이제 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구부리는 거. 두 번째가 브레이킹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예요. 펜에서 색깔이 나오는 파트는 무엇이고 쓰게 하는 끝은 무엇이고 뭐 지우게 하는 건 무엇이고,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서 또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블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전혀 다른 스타일을 합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범 내려온다 이겁니다. 네, 판소리 잘 못하고요. 이게 최근에 거의 3억 뷰가 나왔대요. 정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줬는데 판소리와 인디 밴드의 음악과 거기에 정말 멋진 댄스 무브까지 서로 다른, 사실 잘 맞지도 않은, 한 번도 같이 해보지 않은 조합들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합쳐졌는데 너무 멋진 작품이 나온 거죠. 이게 대표적인 블렌딩의 예입니다.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한다고 그래요. bending, breaking, blending. 뭐 하이 컨셉 이야기도 했고요. First Principle Approach, 그리고 뇌과학자와 디자이너가 이야기하는 방법론들. 근데 요것들은 이제 몇몇 케이스라고 한다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특히 스탠퍼드 대학교의 D스쿨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정말 레전드 강의를 매년 해주고 계신 창의성 전문가가 있습니다. 티나 질릭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의 창의성 수업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광범위한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어떤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혁신가들, 창업가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은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 그리고 창조, 혁신, 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또 세분화돼서 스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상상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스토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예술사, 건축사 교수님인 제니퍼 로버츠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사 수업이에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써야 되고 예술 작품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모든 학생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고 시켜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항의하고, 내가 그냥 보고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 쓰면 되지, 내가 지금 이 예술 작품을 3시간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데 안 돼. 3시간 동안 한 작품만 보고 있어봐 라고 모든 학생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학생들이 진짜로 3시간 동안 그 작품만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겨진 메시지, 내 안에 질문들이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 예술 작품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상상을 위한 첫 번째 티나 젤릭 교수의 팁입니다. 관계를 맺어라. 참여를 해라. 영어로는 eng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보고 훑고 지나가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입장이 되어야 그때부터 상상도 생기고 새로운 시점도 생기고,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네가 리서치를 하건 조사를 하건 뭐 글을 쓰건 리포트 쓰는 일을 시작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 진짜 동의하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작품들과 일들과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창의성을 제대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스텝이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요 engage라고 하는 관계 맺음의 관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envision이라고 해요. 구상을 한다라는 게 직역일 텐데, envision.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의 선까지 구상을 해라. 그냥 막 아무거나 떠올려, 이게 상상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내가 그 관계를 어디까지 맺을 건지 나만의 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 이것이 상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요. 창조. 근데 창조라는 것 역시도 그냥 만든다고 창조가 아니라고 그래요.
진정한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인지했을 때 제대로 창조라는 작업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의 근원이 되는 것은 데니얼 핑크라고 하는 동기부여 전문가에 따르면 세 가지라고 해요. 자율성, 내가 선택해. 내가 어떤 것에 끌리고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해. 두 번째는 성취감.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아, 내가 점점 잘해가는구나.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또 의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과 성취감과 의미, 이 세 가지가 모든 동기부여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일단 창조를 시작했잖아요. 동기부여도 됐어요. 그래, 이거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periment. 상상에서 창조까지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혁신의 단계라고 합니다. innovation. 근데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상상했고 만들어봤고 이걸 넘어서서 아무도 만들어보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뇌를 보면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혁신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에 있어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focus, 집중, reframe, 틀을 바꿔. 아까 우리 뇌에서 봤죠? 어떻게, 왜, 이거를 정말 깊이 몰입하는 이 포커스, 몰입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몰입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새로운 틀로 만들 수 있는 리프레임. 그래서 요 6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과 창조와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고, 내 관계의 선을 그려서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만들어보고, 그 만들어본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깊이 집중하지만 또 새롭게 틀을 깨고 다른 틀로 보는 이 모든 과정이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접근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 창의력 강연이 레전드인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상상해라, 뭐 창조해라 이걸 넘어서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작품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걸로 관계 맺음을 시작한다. 멋있지 않나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창의성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 난 안 돼, 뭐 난 창의적이지 않아, 내 머리님이 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안에는 충분히 창의성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꺼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창의성을 잘 발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창의성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창의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자기 안에 있지만 발견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3시간 동안 그 작품을 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창의성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갑자기 번쩍 뭔가 떠올라서 순간적인 어떤 번뜩임으로 창의성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죠. 그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14쪽까지 했는데, 과제는 제가 214쪽의 1번을 첫 번째 과제로 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나고 2주차 내까지 제 메일 386kdj@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15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